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통합적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철학자의 행복수업이라는 글과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철학자 행복수업에서는 그 어느 철학자가 누구였던가요? 공리주의자 밀이었죠. 공리주의자 밀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나요? 세 가지였죠. 지성, 감성, 도덕성. 이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지문에서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었죠. 꾸페시 행복여행에서는 꾸페시의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제시해 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면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즉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라고 하는 지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이 오컴의 날, 그 다음에 행복이었어요. 그럼 오컴의 날과 행복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인 심리학과 교수인 것 같아요. 서운국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최근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지금 우리 지문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분의 강연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는 걸 권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시문, 그 지문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자, 지문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할까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제 오컴의 면도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 많이 나왔대요. 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오컴의 날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나왔냐면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은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배워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대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오컴의 면도날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면도날로 다 도려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도려내고 나면 가장 단순한 게 하나 남을 거잖아요. 가지치기를 싹 해버리고 나면 그 얘기는 결국 가장 단순한 것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단순한 것을 남겨서 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본질이 되고 그 본질이 되는 것이 결국은 진리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장 단순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은 이 이론을 왜 이렇게 설명하게 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들이 너무 많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려면 참이 되려면 진실이 되려면 그 하나하나의 가정과 개념들이 다 옳다는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는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과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에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컴이라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가장 단순한 것, 그것을 본질로 삼아서 가장 진리에 근접한 의미로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 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대요. 그렇죠.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였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였나 봐요.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자, 그러면 심리학에 진화 생물학적 견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 심리학도 굉장히 많은 개념과 가정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진화생물학이라는 견해가 잣대를 들이밀어서 다 잘라내고 가장 단순한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화생물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다윈이라는 사람이죠. 찰스 다윈이 떠오를 거잖아요.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적 견해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체들의 특성은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진화생물의 어떤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도 작동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는 특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감정이라든지 정신적 고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감정 또는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기능을 위해서 그런 감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생물학적 견해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어떤 기능이 있게 되어서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아서 단순화시켜서 진리를 찾자라고 하는 면도날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게 된 것이 가장 단순한 것을 들이밀어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서도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심리학에서 어떤 견해를 갖게 되었고 뭔가 반박하게 되었고 잣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잖아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살펴주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얘기를 했어요? 심리학에서 이건 이제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건 과학에서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누가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그쵸? 진화 생물학적 견해가 결국엔 심리학에서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오컴의 면도날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할까요?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자, 첫 번째 문장을 봐보세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의 이론은 옆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상위 계층 욕구의 발현 조건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밑에 피라미드 구조로 위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될 텐데요.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있죠.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존경의 욕구, 그것이 충족이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 최종적인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간다라고 얘기한 게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심리학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의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이지요. 이 이론의 전제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전제는 뭐냐 하면 기초가 되는 기초 판단은 뭐냐 하면 그 얘기죠. 기초 판단은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윗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것이 충족이 되어 위에 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 이게 이제 전제라는 거죠. 아래 단계가 충족이 되어야 윗 단계로 가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전제인데요. 하지만이라는 건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가 꼭 표시를 하라고 했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하지만 메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떤 걸 들이밀어서? 그렇죠. 진화 생물학적 견해를 들이밀어서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져야 할까?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죠?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해서 누가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그렇죠.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의문을 제기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이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그래요. 가장 간단한 것을 가장 본질로 보고 그것을 진리에 맞게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결국은 오컴의 면도날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요.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밑에 것이 충족돼야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았는데 이 진화생물학적 과정은 반대인 거예요. 이 위의 거는 밑에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는 이론을 제시한 거죠. 반대를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얘기였던가요? 첫 번째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을 소개해줬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는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면도날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했을까요?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그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을 뒤집어 버린 게 뭐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이다. 그렇죠.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를 했어요? 그렇죠. 위에서도 물론 이제 소개를 하긴 했지만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뒤집더라. 욕구 단계 이론 전복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죠. 전복이라는 말은. 그래,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행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론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봐야 될 텐데요.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개를 한 게 진화생물학적인 거잖아요. 진화생물학적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요. 누가? 진화생물학적 관점이. 그쵸?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가볼까요? 그 다음 단락은 본론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컴의 날로 정의한다는 얘기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인 거잖아요. 관념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이라고 비유를 했네요.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래요. 이런 가치 이상 도덕적 지침이나 이러한 생각이나 관념 같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구체적 경험이냐 하면 쾌락적 즐거움이 있는 거래요.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쾌락은 부정적인 거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쾌락이 단순한 것이지만 좋은 느낌을 주는 쾌락이 행복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행복의 의미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이기보다는 구체적 경험이다. 뭐에 바탕을 둔? 쾌락에 바탕을 둔. 쾌락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도록 합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거다. 그 다음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중요하게 되는, 잣대는 기준이 되겠죠. 그 잣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위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쾌락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가치 있느냐 행복하느냐 라는 얘기는 같지 않고 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다른 사람 평가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고대 히랍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관점,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랑 같은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경험? 쾌락적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쾌락적 경험을 좋은 느낌을 갖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이 이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타인, 나의 즐거움과 타인의 시선, 평가 중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결국은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국 타인이나 평가에 중시하다 보면 나의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서 행복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례로 이제 여기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죠. 미국 시카고 대학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하고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있었대요.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 양이 더 많죠. 그리고 모양은 하트 모양이 더 예쁘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는데 예쁜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보편적인 심리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하트 모양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했대요. 더 많은 양의 초콜릿을 선택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을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성과 이성 중에 그러니까 이성을 더 앞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현상이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타인에게 정당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내가 좀 똑똑해 보일 거야. 내가 좀 더 사려 깊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타인의 평가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은 결국 자신의 쾌락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심리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극가직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쾌락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평가 중에 뭐를 더 신경을 쓴 거냐면 평가를 더 신경 썼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해 준 거였어요. 초콜릿 사례를 제시를 해준 거죠. 결국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평가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본다면 일반인의 합리주의를 보여주는 연구였어요. 일반인의 합리주의 그 사례를 제시해 준 거죠. 초콜릿 뭐를 선택하더라? 바퀴벌레 모양을 선택하더라.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이 양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모양보다는 양을 선택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보다는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는 사례를 제시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심리학 전공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본다면 또 다른 사례인 것 같아요. 위에는 이제 초콜릿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공 선택의 사례를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행복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높은 학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게 무엇인지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명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더 중시하더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행복보다는 명분을 주로 보고 선택하는 일이 흔한데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성적에 맞춰 의대를 진학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최근의 예인 거죠. 이거는 최근이고요. 최근에 한 사례인데 어떤 사례냐면 행복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더라. 여기까지가 본론이 될 것 같아요. 그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본다면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염두에 두냐면 쾌락적 즐거움을 염두에 둬야 된다. 행복은 쾌락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행복을 놓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행복과 다른 것을 비교할 때 행복과 타인의 평가를 얘기하고 행복과 명분을 얘기할 때 어떤 걸 더 중시하냐면 행복보다는 타인 또는 명분, 타인의 평가나 명분을 더 중시하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행복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즐거움보다는 타인의 평가, 그 다음에 명분 이런 것 때문에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이다. 되게 중요한 말을 했죠.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거창한 관념, 생각, 가치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 경험. 아까 구체적 경험 어떤 거였어요? 쾌락적 즐거움이었잖아요. 일상에서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떤 쾌락이냐면 일상에 기반한 쾌락, 즐거움, 기쁨 이런 거죠. 그런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감을 더 잘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갔네요. 그죠? 누구의 주장일까요? 작가의 주장이죠. 글쓴이의 주장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이란 뭘까요? 그쵸? 쾌락에 바탕을 둔 즐거운 경험이다.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경험이다. 그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글 쓴 이의 주장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해야 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갈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지 말자 라고 했으니까 논설문에 좀 가깝죠. 그리고 성격은 당연히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적일 거예요. 그리고 나름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할 겁니다. 제재는 당연히 행복이겠죠.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뭘 바탕으로 한? 그렇죠. 쾌락을 바탕으로 한, 쾌락 바탕의 구체적 경험인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행복이다. 이 글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근거를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의미를 주장을 할 때, 행복의 의미를 주장할 때 여러 근거가 나오는데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삼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든지 오컴의 면도날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화생물학적 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 2가지도 나왔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많이 삼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죠. 2가지 사례가 제시되었죠. 사례를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그쵸? 주장을 뒷받침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고 명분을 중시하더라. 그래서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2가지 제시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글과 좀 관점이 다르죠. 첫 번째 지문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지성, 감성, 도덕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고, 이 글에서는 행복은 거창한 관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쾌락적 즐거움의 누적이다, 구체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